네, 경제 뉴스는 무조건 이분의 이야기로 열어가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했고요. 행정 서명에도 뭐 100개 넘었다 그러죠. 행정명령도 잇따라 서명하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막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두 번째니까 지금 트럼프 2기 며칠 안 됐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 취임식 내내 직관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는 그 한 문장. 네, 한 문장이요. 굉장히 심플리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한 문장 안에도 simply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네. 저 이 한 문장이 너무 강하게 각인됐는데 네. 미국의 국익을 정말 최우선 자리에 두겠다.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 우선주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도 아니고 캐나다 대통령도 아니고 네.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미국 국익을 최우선 자리에 둔다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 그 취임사 내내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인증샷 보내고 있는 내내 미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그 행보, 다른 나라의 국익은 필요 없어 하는 그 행보도 참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자국 나라도 아닌데 그린란드까지 내 거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그렇죠. 참 그런 모습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국익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우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뭐 개인 우선주의인가요? 뭐 사실 자익을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고 이제 진영 우선주의도 있을 것 같고.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데 조금 더 그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부럽기도 했다. 이렇게 저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송정희 대표님께서는 취임식하고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취임 연설에서는 비교적 이런 표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온화했었다. 하지만 그거는 트럼프의 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게 불과 몇 시간 후에 다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봤던 진짜 우리가 우려했던 트럼프는 소위 이제 오찬 이후에 또는 자기 오팔 오피스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속내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랬죠. 미국에서 우려하는 대로 결국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말씀 주신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플러스 마음속에 강한 보복심을 가지고 여과 없이 그것을 앞으로 4년간 펼치겠다 얘기를 하는데 굳이 뭐 저는 불행 중 다행 굳이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의 이번 팀이 엄청 강합니다. 사실은 8년 전에 비해서는 아주 빨리 강력하게 뭉쳐져 있고 그 비서진 자체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일사불란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트럼프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무슨 말이냐면 중간 선거까지 성과를 못 내면 이번에 사실상 4년 단임이잖아요.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까지 2년 동안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머지 2년은 완전 레임덕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속도 상당히 타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78개의 그런 행정명령 폐쇄, 바이든 지우기 하고 120여 개의 그러한 자기들의 엄청난 행정명령 새로운 것들을 내세운 이유가 그러한 엄청난 속내, 답답하고 급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것이 결국은 적어도 향후 2년간 전 세계를 엄청나게 예측 불가능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2년을 전 세계가 잘 견뎌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하고 2기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일단 속도전인 것 같습니다. 일단 1기 때도 뭐 속도가 느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2기 때는 오늘 이날만을 기다렸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달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우선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인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제일 걱정되는 단어가 이제 관세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보조금이었고 이제 트럼프 때는 이제 관세라는 단어가 뉴스를 지배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취임 전보다는 약간 톤이 조금 낮다는 느낌이 있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모습도 있는 건데 네. 이거 그냥 발톱을 숨기는 거일까요? 아니면은 나름의 그냥 협상 전략으로 쓰기 위해서 네. 그냥 카드를 남기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다 트럼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트럼프라는 인물된 협상가고요. 네. 그 인물됨에 앞에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수식어가 트럼프 일기를 경험했고 네. 바이든 시대를 경험하면서 바이든이 외교 전략에서 혹은 뭐 국방 전략에서 좀 실패했구나.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마치 교사 반면 교사를 장착하고 지금은 그냥 협상가가 아니라 학습된 협상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 공장 지어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미래 첨단 산업들아 왜 글로벌 밸류체인을 형성하냐. 글로벌 밸류체인 깨자. DVC라고 하죠. 도메스틱 밸류체인으로 전환하자. 특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들 다 미국으로 와서 공장 져라. 그럼 그것이 아메리카 퍼스트고 미국 우선주의고 그걸 완성만 한다면 굳이 관세 미뤄줘도 좋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것은 보편 관세고. 그랬죠. 네. 너도 나도 대상 가릴 것 없이 관세 때리겠다. 네. 이게 우려됐었던 것이고 그렇죠. 관세를 때리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겠구나. 네. 그럼 그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어렵겠구나. 네. 이런 시나리오로 국채금리가 상승했었던 겁니다. 그랬죠. 국채금리 상승하니까 강달러가 약이 된 거고요. 네.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예상외로 보편 관세 안 하겠네. 그걸 코멘트하지 않았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하겠구나. 물가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는 행보를 보이겠구나. 그럼 금리 인하가 상대적으로 단행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강달러가 꺾이는 거죠. 이런 현상이라 좀 해석하고 다만 보편적 관세보다는 관세라는 으름장을 그동안 한 2달 동안 계속 포효하듯이 냈기 때문에 이미 사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미국에 공장 짓겠다. 그렇죠. 근데 공장을 추가적으로 짓겠다라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 SK 배터리 공장 다 마찬가지지만 미국 내 생산 비중을 올리고자 하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내 생산 비중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트럼프가 그동안 으름장을 던졌는데 으름장대로 기업들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럴 경우라면 굳이 관세를 때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남은 카드가 미중 패권 전쟁이고 두 번째가 캐나다와 멕시코인데 캐나다, 멕시코는 역시 여전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캐나다를 우회해서 멕시코를 우회해서 수출하려는 무관세의 혜택을 보면서 우회하려는 그 움직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야 미국의 공장 줘라. 멕시코를 통하지 마라. 캐나다를 통하지 마라. 하는 그런 압박을 관세로서 취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관세라고 하면 트럼프가 일기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현재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목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일기 때 관세는 아마 중국을 좀 배제시키겠다. 중국을 타겟해서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멕시코가 됐던 어디가 됐든 좀 우회로를 찾았는데 지금 이제 보편 관세라는 거는 그냥 관세 맡기 싫으면 우리나라로 들어와 이거니까 목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구인 관세는 그대로다 하더라도 목적이 바뀌었으면은 우리는 과거처럼 그냥 우회로를 찾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미국에 직접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2년 또 더해서 4년 그리고 그것을 그 이후에 뭐 그러니까 공화당이 재집권을 하든 아니면 새롭게 민주당이 탈환하든 그게 맞춰서 다 그 셈법이 다르겠죠.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갑자기 짐 싸들고 간다고 내일부터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자체가 냉정히 보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지적해 주셨는데 도구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 소위 바게닝 칩이라고 하는 이제 협상 도구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제일 첫 번째 그 25% 관세를 하겠다는 것이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실은 나름대로 그 준비된 그 섀도우 캐비넷에 계산된 그러한 행동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그 제품들 자체가 최종 소비재가 아니고 그렇죠. 중간재하고 자본재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중간재와 자본재의 미국향 그 수출 비중이 70% 80% 되는 게 멕시코와 캐나다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인데 결국은 그 순서대로 중간재와 자본재 관세를 끌어올려서 일단 본인들이 그 전에 얘기해놨던 것을 약속도 지키고 전 세계를 긴장시켜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더 높이겠다. 근데 이것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중간재 자본재를 건드리면 당장 이거는 CPI에 소비자 물가에 바로 직격탄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도 벌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자기의 시그널도 주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편적 관세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향 자체는 아마도 하반기에 그 소위 그 트럼프가 8년 전에 만들어 놨었던 소위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놓은 그것이 이제 올해 연말로 되돌아와서 그것을 사실 새롭게 연장시켜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족분을 내가 보편적 관세를 채울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의회하고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뒤로 밀려져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중국이 이제 살짝 끼어들죠. 원래는 60% 얘기하다가 지금 10% 뭐 이렇게 약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관세가 목표가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지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말로 중국에 원하는 거는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985년도에 그 당시는 일본이 주로 타겟이었죠. 그 다음에 독일이었고 결국은 대미국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무역 수지 흑자를 내던 일본에 너희 강제로 너희 좀 그 소위 엔화 강세식 만들어 우리 달러 약세 만들어 줘 강제로 반 강제로 사실 지금은 위안화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 심정이 지금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협상에 시진핑을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그 사실은 원래 얘기 안 했었잖아요. 취임 연설에는 안 했고 한 밤쯤 돼갖고 슬쩍 흘렸잖아요. 사실은. 그 이유가 결국은 시진핑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진핑이 거기에 쉽게 응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85년대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또 해외에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막 유입되던 때였고 중국은 냉정해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서 둘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진핑은 완강히 거부를 할 것이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금 당장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잘하면은 좀 해결이 되겠네라고 시장이 기대를 갖고는 있지만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큰 그런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단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 투자자분들은 그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교수님 와서 듣다 보니까 질문이 여러 개가 좀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중간재 보통 일기 때 중국이었던 거는 중국한테 이제 무역 격차를 가장 많이 받다가 지금은 이제 절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1, 2등이 다 멕시코, 캐나다니까 걔네들이 먼저 우선 대상이 된 것 같고, 근데 캐나다에선 주로 이제 그 기름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것 같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재 산업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뭐 캐나다가 기름 파는 거에 우리랑 큰 상관은 없지만 우리 뭐 기아차나 이런 데가 멕시코에 굉장히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관세를 받고 최종 소비재에서 가격을 못 올리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된다고는 우려가 좀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의 의견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미 기업들은 정말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업들 많이 만나니까 이 미 대선 11월 5일이었죠. 그 주 주말에 제가 8개 기업을 만났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미 비상경영 태세를 갖추고
경영 전략 기조를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 아니 해리스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할까? 네. 또 트럼프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할까? 네. 플랜 A, B를 이미 짜놨었습니다. 네, 그렇게 짜놓고 해야죠. 네. 어쨌든 트럼프 그 시대가 왔구나 하면서 이미 경영 전략적으로 어디로부터의 생산 비중을 늘리고 어디로부터의 생산 비중을 낮추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짜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부터 11월, 12월 취임식 이전부터 그 태세에 맞춰서 움직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고 저는 걱정을 해야 될 것은 너무 기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 어딜 왜 그러냐면요. 기업은 한국에서 돈을 벌든 네, 뭐 멕시코에서 그렇죠. 돈을 벌든 미국에서 돈을 벌든 돈을 벌 수 있는 거 똑같아요. 무대는 글로벌이니까. 그럼요. 가장 마진 구조를 봤을 때 어디서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할까를 따져가면서 그렇죠. 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공약한 제로금리 환경 만들겠다. 제로금리 환경 만들면 설비 투자하는데 정말 무제한으로 돈을 마음껏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법인세 인하해 주겠다. 또 탄소 저감하는데 비용 안 들게 해주겠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베너핏을 또 동시에 주고 있기 네. 때문에 기업들은 첨예하게 계산을 합니다.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고 해서 더 유리한 마진 폭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 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의 생산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이미 다 대응. 기업들은 떠나는 거죠. 또 인재들도 떠나죠. 상당 그렇죠. 부분 기업들이 그 해당 국가의 이 생산 비중을 늘리고 하다 보면 주재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견 나갑니다. 네. SK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주재원 예를 들어서 핵심 인재들 한 300명에 400명 정도 주재원이 파견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 인재들도 다 이동하는 사람도 이동하고 기업들도 네. 이동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향 우리 경제 주체 중에서 가계와 기업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네. 걱정되는 건 국가죠. 네. 그러면 다 떠나가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도 떠나죠. 네. 해외 직접 투자라는 자금, 돈도 떠나죠. 네. 인재도 떠나죠. 그럼 우리가 정작 기획했던 거, 네. K 클러스터, 반도체 그렇죠. 클러스터 조성하려는 계획들, 우리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국정 철학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국정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근데 국정 철학이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잘 모르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네. 우리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 철학이 그 창조경제. 창조경제. 네,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 철학이 소득주도 성장 다 아시거든요. 네. 근데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역동경제입니다. 네. 근데 뭐가 도대체 역동적인지 모르겠다 하고 들 만큼 다른 게 역동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역동경제의 국정 철학답게 그 역동경제를 이루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들이 네. 흔들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연 가능할까? 있던 기업마저 떠나는 국면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기업도 돈 벌러 나가고 가게도 사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가지만 국가가 사실 많이 흔들린다. 저는 이 부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인 거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 관세를 때릴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 중에서도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소위 말해 이제 말어라고 합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근데 일본을 플라자 합의는 일본뿐만 아니라 5대 포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반 달러의 그 주요 국가들을 다 했는데 결국은 일본만 끝까지 가져가서 그냥 엔화 강세를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 그때 일본은 거의 절반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위안화가 지금 그 정도까지 미국이 바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7점 후반대까지 와 있으니까 이게 6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6 중반만 내려와도 사실 중국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요즘 너무 약해지니까 외화자본들이 너무 빠져나가잖아요. 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0 정도까지만 돼도 굉장히 매크로적으로는 완화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건 다르죠. 그렇죠. 두 가지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시에는 일본이 충분하게 체력이 있었고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변동 환율제라는 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됐을 네, 때잖아요. 85년도 그 네. 이전에는 70년대, 그렇죠. 80년대는 오히려 우리가 변동 환율제라는 거를 제대로 겪기 시작한 거는 그 이후입니다, 사실은. 뭐 외환위기 이후 정도 예, 돼야 그러니까 되죠. 우리나라는 그렇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네, 마찬가지죠. 90년대 전후가 사실은 제대로 네, 된 맞습니다. 환율이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좀 느끼는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표였지만 서로 못 모르고 사실은 그걸 한 거죠, 네, 사실은. 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예, 사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환율은 제일 좋은 거는 변동되지 않고 안정화한 거. 그렇죠. 그 네. 적정한 가치에 맞춰서 안정을 유지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그러면 할 여력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고 봅니다. 네, 중국 그러니까 체력이 뭐 예, 중국 체력이 보이진 우리가 잘 않습니다. 알겠지만 뭐 네. 부동산이 워낙 꼬꾸라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초 체력이 엄청 약해져 있는 상태만 네. 많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그 지금 그 7 넘어가 있는 7점 중반대 위안이 6대로 내려온다면 수출이 확 꺾일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아무래도 감정이 그러면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그 카드를 그래서 제가 못 받아들일 거다 말씀을 드린 거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의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 중에 한 사실은 그 1조 달러 이상 뭐 이게 있냐 없냐 얘기했지만 본 그 자기 계좌에 있는 중국 내에 있는 게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고 네. 유럽에 가 있는 게 얼마 정도인지가 이제 가늠이 안 되는데 합쳐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미국 국채 갖고 있잖아요. 네, 뭐 그 차명 계좌로 갖고 있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미국 국채 그냥 해외다 팔면은 그러면 네. 약달러 가겠죠. 어찌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 조심할 게 그걸 지금 만약에 미국 국채를 중국이 시장에 내다 팔면 네. 누가 받아줍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 규모를.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 받아줘야 되나? 비트코인 사이즈는 그 갖고는 택도 그게 없죠.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그런 돼서. 수요를 만들어야 되겠죠, 미국은.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금리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원치 매도가 않게 나오면. 트럼프가 원했던 거는 약달러의 저금리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저물가 이런 걸 원했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미중 갈등 때문에 강제로 뭔가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2년이란 짧은 사실은 그러니까 힘이 제일 센 게 2년이니까 아닐 텐데 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오히려 노이즈만 내다가 끝날 수가 있어서 이것의 가능성 여부를 현재 논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것의 결과가 생각보다는 파괴적일 수 있어서 말만 하다가 오히려 약간 시장에 노이즈 주고 서서히 그렇죠. 감소되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그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프라자 합의는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맞습니다. 뭐 N이 거의 뭐 강세가 2배가 가버렸으니까. 근데 사실 수출 경쟁력이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자본적인 압박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한 통화의 국가가 기축 통화가 아닌 이상 계속 약해진다는 건 그 국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레벨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디까지 괜찮은지 서로 이제 눈치 보고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10% 얘기한 거는 안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예, 중국한테 우리는 너희를 죽일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비공식적인 채널로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를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 뭐 이런 거 같거든. 그 시진핑하고 통화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10% 정도의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고 미국도 오케이 하면 일단 달러 좀 약해질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좀 내려오면 그 마르라고 합의가 우리 시장한테 좀 우호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직감적인 느낌인데 예, 교수님께서는 이게 오히려 더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될 만한 그런 전개인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시진핑과의 첫 네. 통화. 네, 첫 통화는 당연히 네, 일단 뭐 상견례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른 액션을 취해도 네, 면전에서는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서는 전혀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어도 물론 면전에서부터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정말 강력한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트럼프 일기 때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16년에 당선되고 17년에 취임했을 때 관세를 처음에 언제 때렸을까요? 제 기억으로 2018년 한 5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가 됐을 때 거의. 예, 그 전에는 사이 좋았잖아요. 그럼요. 예, 말하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 관세를 부과할 때도 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 처음부터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까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관세를 끌어올렸을까요? 네,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관세율도 점진적으로 그 대상 항목도 점진적으로 늘려나왔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때 미국이 나홀로 늘려간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릴 때 중국도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세를 끌어올리고 이것 봐라. 그럼 나도 관세 또 올릴래? 중국도 나도 올릴래? 결과적으로는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가 거기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10%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나섰을 때 분명히 중국도 뭔가 대응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액션과 리액션이 있을 텐데 중국도 역시 10%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전쟁이 격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는 이 정도로 가늠하시면 어떨까. 결국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 나가겠어라고 발언했었던 것, 특히 공약을 통해서 내걸었었던 것, 그런 것들도 물론 일기 때보다는 조금 빨라진 시작 시점이 좀 빨라지는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왜냐하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기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당연히 2년 내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조치들이 미국이 이렇게 대응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나? 아니면 중국도 맞불을 지필까? 이것에 따라 달라질 텐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맞불을 지필 것으로 가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격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이니까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지 점점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제 카드를 공개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도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최근 자주 쓰고 있더라고요. 2%씩 뭐 약간 시험 보는 듯하게 한 달 시간 주고 말 잘 들으면은 그냥 유예하고 말 안 들으면 2%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 약간 이거 아무리 힘 있는 나라지만 깡패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관세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멕시코 관련해서는 이제 뭐 남부 국경을 비상사태 선언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공약 중에 기름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일단은 자극을 하는 그런 걸로 들리는 거거든요. 사람을 쫓아내고 관세를 매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라도 이게 물가의 뭐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준이 계속 인하 기조로 가져가기가 조금 멋쩍을 정도의 물가 레벨을 지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감은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기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그냥 연준하고 뭐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관세 외에 다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대표님이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첫날 했던 게 바이든의 그 행정명령 78개를 취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거 중에 이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 정책, 친이민 정책을 반이민 정책으로 되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클레이즈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재밌는 데이터였는데 매년 합법적 이민, 불법적 이민 다 포함해서 매년 미국이 받아들이던 그 연간 그 이민자 수가 100만 내외였더라고요. 2015년부터 쭉 그러니까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일기까지.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대은퇴가 한번 일어나고 사람들이 엄청 모자라지면서 노동시장이 엄청 빡빡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가 튀고 돈 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임금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바이든이 2021년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불법 이민자들 합법화 시켜주고 네. 사실상 분위기 시그널 주면서 문을 전 열어줬죠. 세계에 네. 사실상 불법 이민자들 엄청나게 다시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거의 그 저기 밑에 1,000km 밑에 있는 저기 그 어디죠? 콜롬비아에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네, 그냥, 올라가고 네.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얼만큼 늘었냐 대충 봤더니 재작년 기준으로는 연에 한 400만. 예. 그러니까 100만이 400만이 됐으니까. 부산 광역 시민이 다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1년마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것이 그게 3년간 지금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미국과 연준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노동력 것만은 공모됐으니까. 예, 노동시장이 상당히 그래서 좀 하향 안정화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정말로 트럼프의 이러한 새로운 행정 명령들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그런 이민자 수를 옛날 수준으로 다시 떨군다면 사실은 이미 상당히 다시 노동시장을 타이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이 올해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12월 달에 바뀐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을 감안은 안 했지만 트럼프가 들어오면 빤히 보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반이민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연준이 겨우 좀 노동시장 오히려 하향 안정화 시켜놨는데 여기에 불을 다 지르겠다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올해 내 그러니까 소위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그 지지난주에 있었던 CPI 발표 전후를 지나서조차도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25%, 30%가 확률로 여전히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가 결국은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들이 물가를 다시 재자극할 걸 우려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 미국만의 문제냐? 우린 미국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국을 떼내고 일본도 지금 12월 달에 2.8%나 물가 상승했으니까 우리보다 높아요. 그다음에 유럽 쪽 서비스 물가 4% 중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그렇게 나쁜데도 그렇게 1년 내내 지금 4%가 넘어요. 이거 다 임금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대운태들이 코로나 때 나타난 것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물가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은 하지만 큰 볼만 잡은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는 물건 생산하고 만들고 수출해서 수입하는 거에서는 일부 잡았지 서비스 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못 잡았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트럼프가 이제 이것을 자극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연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의도한 거하고 좀 다르게 상당히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 수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도 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 하나 추가를 해드리면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오면 트럼프가 일기 때처럼 파월하고 싸울까요? 네, 금리 낮추라고? 이게 우리 대표님의 의견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트럼프 시대를 들여다볼 때 저는 조금 상반된 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가 최우선 자리에 둘 정책 방향은 뭘까요? 특히 1년 동안 최우선 자리는 인플레이션 감축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이든이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물가 때문에 떠난 것이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 두 가지의 상당한 압력 때문에 정권이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계속 그걸 지적했어요.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면 물가 못 잡아. 높은 금리에서 못 내려와. 전쟁도 못 끝내.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최우선 정책 기조는 물가 안정화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가 안정화에 두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 그렇게 있죠.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물가 환경을 만들어야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겠다라고 트럼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곧 주고도 낮은 물가 안정화에 초점을 둘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 우선주의인 거예요. 가장 최우선 자리에 있는 정책이. 그래서 만약에 이민 정책도 물론 트럼프는 모든 이민을 차단하겠다가 아니라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인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그 문제로 인해서 임금 상승률이 다시 튀고 그게 2차 인플레를 야기할 거라고 판단한다면 그 정책 기조를 최우선 자리에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수정해서라도 물가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에너지 패권 전쟁인데요. 이미 세계 원유 생산 1위국이 미국인데 지난 2년 전부터 미국은 순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셰일오일, 셰일가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얘기는 단기간 안에 원유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지만 선물 시장에서 먼저 반영돼요. 그렇죠. 이게 퍼올릴 거니까. 그렇죠. 국제 유가를 잡겠구나. 잡힐 것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잡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가 안정을 위한 여정으로서 정책 수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퍼즐을 좀 붙인다면 관세인데요. 제가 이렇게 되질문 드려볼까요? 제가 한번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뭘까요?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쌀? 쌀입니다. 쌀에 얼마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을까요? 뭐 한 60% 때리는 걸로 알고. 513%. 500%요? 513%.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인데 관세를 높이면 쌀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먹는데 안 올라가죠. 안 먹습니다. 수요가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해외 주요국들로부터 기업들을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함이지 자국 물가를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여정에서도 혹여나 이게 물가 부담으로 자극될 거라고 한다면 그 여정을 멈춰 세울 것이고요. 이미 1기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인 겁니다. 근데 미국 수입업자가 죽겠다. 수입 물가 때문에 부담돼서 안 된다라고 하면 다 제외 대상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그 경로상에 있을 만한 근거들을 다 배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 짧게 더 말씀드린다면 실증적으로도 지난 1기 때 관세를 높게 부과하던 그런 국면에 18, 19, 20년 그 3년 동안 미국 물가는 어땠을까? 중국 물가는 어땠을까? 또 한국 물가는 어땠을까? 그때 저도 이제 어떤 방송에서 무슨 100분 토론합니다. 그럼 토론 주제가 뭔가요? 그때 주제가 3년 내내 한국이 이러다가 디플레이션 오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상 전 세계가 그랬죠. 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물가를 기록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왜 그런 것이냐? 너도 나도 관세, 그러니까 미국만 관세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관세를 다 끌어올리니까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오고 교역량이 감소하고 GDP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줄어요. 그러니까 세계 생산량이 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경기 둔화 압력, 물가 둔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도 2% 언더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물가도 마이너스 물가를 몇 번 찍고 제로 물가였죠. 중국 물가도 4%에서 2, 3%대로 떨어지고 실증적으로 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어쨌든 트럼프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순위 정책 기조로 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면 중도 하차하든가 수정하든가 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물가가 있습니다. 안정되면 금리는 뭐 당연히 지금 연준조차도 제한적인 금리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려올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미국의 대공황도 사실은 그 관세 높은 관세가 트리거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게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